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디스크릿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는 것이 결국 바이올로지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게 따라서 각기 다른 매스메티컬 모델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디스크릿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DNA 시퀀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도 뭐 유전자 A와 유전자 B의 어떤 중간 값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목적이 좀 다르죠. 거기서는 이제 정확한 뭔가를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그런 어널리시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제너레이션 하고 있고, 바이올로직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에는 구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찾아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고, AI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를 뭐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석하기에는 정리도 안 돼 있고, 데이터가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데이터 양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먼 것 같고요. 그나마 뭐 NCBI 같은 것들이 아주 구글에 비하면 굉장히 초기 서치 모델, 서치 엔진 같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뭐 우리는 그 정도의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데이터가 많은 부분이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DNA, 프로테인 시퀀스 데이터.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만으로도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시퀀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멀티플 시퀀스 어널리시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테인의 규칙성들을 찾을 수가 있죠. 최근에 나온 리뷰 페이퍼 바이오케미스트리인가에 나왔던 하나의 홀 볼륨이 이제 엔자임 프로미스큐이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엔자임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펑션을 가진 엔자임, 그러니까 뭐 서브스트레이트를 스페시피시티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자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엔자임보다는 프로미스큐어스한 엔자임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 논문이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프로미스큐어스하던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굉장히 초기일 거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스페시피티가 낮은 거죠. 그런 단백질, 효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시퀀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진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가능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그런 리뷰 페이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 빅데이터, 바이올로지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또 뭐 저기 이상혁 교수님이 아직은 공개를 안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엔자임, 똑같은 엔자임 리액션을 가지는 엔자임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그 엔자임 시퀀스하고의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쭉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서브스트레이트가 달라질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 이걸 시퀀스 어널리시스로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내추럴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서브스트레이트를 써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엔자임을 디자인을 하려면 어디를 엔지니어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 레벨에서는 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나 아니면 메타블로믹스나 이런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쌓이고 거기서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이런 AI라든지 모델을 쓰는 것이 어떤 바이올로지컬 연구에 굉장히 많은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디스크리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은 컨티뉴어스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모델 저도 잘 모르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설명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점점 더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에서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실험 툴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뭐 팩스로 굉장히 정확하게 싱글셀 레벨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든가 솔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96웰에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플로레선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툴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런 컨티뉴어스 모델들을 적용해 가지고 바이올로지컬 현상을 해석을 하는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진짜 10년, 20년 뒤에는 매스메티컬 모델들을 가지고 바이올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그냥 그런 예들을 한두 개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을 쭉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런 예들을 한두 개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컨티뉴어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어스 모델은 디스크리트 모델과 어떻게 다르냐?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죠. 뭐 세포가 성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디스크리트 모델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편해져요. 그러니까 세포를 개수로 따지면 디스크리트 모델이죠. 세포는 한 개와 두 개 사이에 중간값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매스로 따진다든가 볼륨으로 따진다든가 OD로 따지면은 이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간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서로 엉켜서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될 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컨티뉴어스 모델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되어 왔는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컨티뉴어스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것들은 하나의 베리어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트체로 나타낸 거는 벡터 아니면은 매트리스예요. 그 칠판에 쓸 때는 벡터는 밑에 짝대기 하나 긋고 매트리스는 두 개를 그어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는 그냥 볼트체로 보통 나타냅니다. 여기서 x는 이제 벡터가 되고 a는 매트리스가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하나의 x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풀어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싶지만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볼릭 모델에서 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락시메이션을 써가지고 0으로 놓고 간단히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만 어떤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걸 전부 다 풀려 그러면 거의 이제 너무너무 헤비한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리니어 모델, 그나마 우리가 쓸 수 있는 리니어 모델이고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아이겐밸류 A라는 매트리스의 아이겐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1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나서 그거를 10 상태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면서 10배를 곱해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그게 리니어한 모델인데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거의 난리니어하다 그랬죠. 그래서 10배 더 많은 그 비료를 주면은 그 나무가 죽게 된다. 10배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 그것이 이제 난리니어하다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리니어 시스템 별로 없어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는 다 난리니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델을 세우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리니어라이제이션 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 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테일러 펑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미적분학 같은 거에서 테일러 공식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테일러 공식이 이제 난리니어한 펑션을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펑션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이제 테일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런 fx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게 난리니어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었으면은 거의 유사한 펑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 여기까지 가면은 또 난리니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여기서 끊어버리자. 여기서 끊어버리면 요만큼이 되고 이거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한 게 해석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fx가 이제 ex 플러스 1이다. 이랬을 때 근데 이제 요런 해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사실 이렇게 잘라버렸을 때 아주 좁은 영역에서밖에 안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근처에서만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이 식을 만들고 나면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 근처에서만 이게 맞게 됩니다. 이 어프락시메이션은.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리니어 펑션을 리니어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0으로 두자는 거죠. x 이퀄 0으로 해서 오퍼레이션을 한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f 오퍼레이팅 포인트 0을 넣어주면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을 넣어주면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요만큼을 끊어가지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2를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x-0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리니어라이즈드 된 이 펑션을 0 근처에서 리니어라이즈 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진짜로 0 근처에서는 이게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근처에서는 대충 맞추는 리니어라이제이션 된 펑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잡한 난리니어 문제도 이런 식으로 리니어라이제이션 시켜서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계는 물론 x가 범위를 벗어나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모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개라도 이 테일러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 여러 개의 펑션을 이렇게 쭉 어프로키메이션 할 수 있는 그 수식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테일러로 이렇게 어프로키메이션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포인트 f 펑션과 g 펑션의 오퍼레이션 포인트 근처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 리니어라이제이션 된 모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뭐 이렇게 f가 x, y의 베리어블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고 g가 x, y의 베리어블에 의해서 디펜던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리니어라이즈 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난리니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요 중간에 A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자코비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이겐밸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그젠플로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를 굉장히 막 이 책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이 저자가 이렇게 리니어라이즈드 된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로 논문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이쪽에 많이 이렇게 많은 그 스페이스를 할애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일단 왜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리니어해서 너무나 난리니어해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을 이렇게 리니어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거 좀 이따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한계들이 너무 보이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 근처에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벗어난 영역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한계가 많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배운 SIR 모델, 인펙셔스 디지즈, 바이러스에 의한 인펙셔스 디지즈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IR이 모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죠. 모두 이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났을 때 자코비안 그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값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값으로 이제 자코비안을 만든 거죠. 자코비안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실제 값과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이렇게 보여준 값과 그 다음에 이런 리니어라이즈드 된 이런 모델로 이렇게 만든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라이즈드 모델에서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만 잘 찾으면은 복잡한 문제를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실제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부분이 난리니어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리니어 이퀘이션을 그대로 쓰는 거를 이제 애드혹 모델이라고 합니다. 애드혹 메소드. 뜻으로 보면은 스페셜한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 딱 그 시스템에 맞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드혹이란 뜻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난리니어를 그 시스템에 맞게 딱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을 이제 애드혹 메소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캐노니컬 어프로치가 있는데 캐노니컬 어프로치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리니어라이즈드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개념이어가지고 리니어라이즈드 시켜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법칙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캐노니컬의 뜻은 교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만 수식을 표현을 하면 이런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애드혹 모델들을 캐노니컬 모델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리고 캐노니컬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몇 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애드혹 모델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S 펑션들이 이제 시그모이달 펑션 같은 것들이 이제 애드혹 모델이죠. 난리니어 모델이고 또 우리가 이거는 이제 파퓰레이션에서의 난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잘 친숙한 마이클리스 멘텐 이퀘이션도 대표적인 난리니어 모델이죠. 그래서 이대로 놓고 이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리니어라이제이션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라이즈드 모델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